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막 40대에 접어든 평범한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는 게 미덕이라 여기며 한숨으로 가득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이죠. 그러다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때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위로와 응원을 얻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몇 년 전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늦은 결혼을 했어요. 흔히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이라고들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혼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결혼은 한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가족과 얽히고 설키는 일이라는 걸 저도 뒤늦게야 깨닫게 됐거든요. 결혼식 날 패백을 드리며 시어머니께 큰절을 올릴 때 전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니까 부족하다는 말 듣지 않게 잘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몇 분 후 시어머니가 패백을 받은 절값이 담긴 봉투를 슬쩍 집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건 내가 좀 맡아둘게. 신혼여행 다녀오면 그때 주마. 정신없어서 잃어버리면 큰일이잖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저는 그게 시어머니 나름의 배려겠거니 생각하며 순순히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슬쩍 꺼내보니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알아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기다리면 나중에라도 다 챙겨주실 거야. 하지만 그 돈은 결혼하고 해가 바뀌도록 저희 부부의 손에 돌아오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그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어색하다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말도 못하고 흐지부지 지나가 버렸습니다. 황당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할 때 전 열심히 발품을 팔아 정성껏 장만한 혼수를 들고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그릇이며 이불이며 작은 장신구까지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예, 너는 아직 살림할 줄도 모르는 애가 이런 좋은 물건이 뭐가 필요하니? 제대로 쓸 줄도 모르면서 이런 건 나중에 살림 좀 배우고 나서 써도 늦지 않아. 그러시더니 그 좋은 그릇 세트와 이불을 슬쩍 챙겨 시댁으로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남편에게 화를 냈지만 남편은 역시나 자기 부모님 편을 들더군요. 엄마가 알뜰한 분이라 좋은 물건 사다 놓고 안 쓰는 게 아까우셨나 봐. 아마 깨끗하게 잘 쓰실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달라고 해. 솔직히 우리 바빠서 저 그릇 제대로 쓸 시간도 없잖아. 비싼 돈 주고 산 물건 썩히는 것보단 낫지, 안 그래? 그런 남편 앞에서 뭐라고 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몇 마디 더 하면 저를 쪼잔한 사람으로 몰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갓 결혼했는데 그런 일로 서로 얼굴 붉히기도 싫어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명절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제가 이것저것 챙겨간 고기며 과일을 시어머니께 드리면 정작 저희 부부한테는 하나도 돌아오는 게 없었고 대신 시누이의 식구들이 싸갈 봉투에만 잔뜩 싸주셨죠.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명절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저도 모르게 서운하고 뭔가 돈 쓰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모녀 아니랄까봐 시누이의 얌체 같은 행동도 어머니 못지 않았어요. 하루는 밑반찬 두어 가지를 들고 와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심부름이야. 자식들 준다고 힘들게 만드신 거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으래.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남편 옆에 앉아 웃으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오빠, 나 요즘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심부름값 좀 주면 안 돼?
엄마 반찬 갖다 주느라 기름값도 들었잖아. 그 말에 남편이 피식 웃더니 지갑을 열어 한눈에 봐도 몇십만 원은 되어 보이는 돈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시누이는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좋아했죠. 밑반찬 몇 가지 갖다 주는 값치고는 터무니없는 액수였지만 그냥 남매간에 정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한데 그런 일이 2번, 3번 반복되니 슬슬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시누이의 손에는 늘 별것 아닌 반찬통이 들려 있었고 돌아갈 땐 어김없이 두둑한 봉투가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뭐야? 저건 일부러 돈 타러 오는 거잖아.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시집까지 간 동생한테 누가 저렇게 매번 용돈을 줘? 그런데 더 말문이 막힐 사건이 그해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저는 오래전부터 눈여겨보던 코트를 하나 큰맘 먹고 장만했어요. 아직 가격표도 떼지 않은 새 옷이었죠. 그런데 마침 저희 집에 또 반찬을 가져온 시누이가 그 코트를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묻더라고요. 언니, 이거 새로 산 거예요? 예쁘다. 나 이번 주말에 모임 있는데 딱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요? 깨끗하게 입고 바로 갖다 줄게요. 약속해요. 당연히 딱 잘라 거절하고 싶었지만 너무 애절하게 매달리는 통에 그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코트를 빌려주며 꼭 돌려달라고 신신당부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시누이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나 그거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러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고깃집이라 냄새 날까봐 옷걸이에 걸어뒀는데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나중에 새 걸로 다시 사줄게요. 그쯤 되니 너무 성질이 나더라고요. 저는 입어보지도 못한 새 옷을 가져가서 잃어버리다니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놀랄 일은 따로 있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시내에서 시누이를 보게 됐는데 잃어버렸다던 그 코트를 입고 태연하게 친구들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 오히려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시누이한테도 그 코트에도 정이 뚝 떨어져 다시 돌려받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져 버리더군요. 그래, 이 거지근성 시누이야.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져간 거 어디 네가 천년만년 뽕 빠지게 입어봐라. 내가 불우이웃 돕게 한샘 친다. 그러면서 적선했다 생각하고 굳이 따져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일로 시끄러워져 봤자 제 편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한테 서운함을 털어봐도 돌아올 답은 뻔했어요. 별일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고 하거나 오히려 자기 동생이 불쌍하다며 용돈을 주겠죠. 그 꼴을 보는 게 더 싫고 실망만 커질 것 같아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크고 작은 서운함을 마음속 깊이 눌러 담으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그런 얄미운 행동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어요. 결혼한 다음 해 제 생일에 남편이 마련해준 금반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시댁에 갔다가 화장대 위에서 낯익은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놀라서 여쭤보니 시어머니가 너무나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 네가 잘 안 끼는 것 같길래 내가 끼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갖다 주더라. 어쩌면 내 손에도 딱 맞는 거 있지? 너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이 일부러 생각해서 사준 걸 그렇게 막 던져두면 어쩌니? 서운하게. 네? 던져두긴요. 일부러 흠집이라도 생길까봐 아껴둔 건데. 그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 되더니 마지못해 대답하셨어요. 그래? 그럼 다시 가져가든지. 그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생일 선물로 사준 걸 왜 말도 없이 어머니한테 드려? 아, 그거? 아니, 뭐 당신이 계속 안 차고 다니길래 마음에 안 드는 줄 알았지. 엄마가 손이 허전해서 그런 반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드렸는데 말한다는 걸 깜빡했어. 당신은 내가 더 좋은 걸로 사줄게. 됐어. 누가 그깟 반지 차고 싶어서 그래? 문제가 뭔지 정말 모르는 거야? 문제라니 무슨 문제? 어머니는 왜 내 물건에 자꾸 눈독을 들이시고 당신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냐고. 말했잖아. 엄마가 물건 썩히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금반지랑 그릇이 왜 썩어? 됐어. 아무리 말해봐야 당신은 뭐가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만 치사한 사람 될 테니까. 그리고 더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그 반지는 제 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그래봐야 저만 속 좁은 며느리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크고 작은 것들을 시댁 식구들한테 내어주는데 익숙해졌고 어느샌가 그런 일에 대해서 따지는 것도 포기하게 되어버렸죠. 그러다 결혼하고 2년이 흐른 어느 날 혼자 사시던 친정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지병 하나 없이 건강하시던 분이라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병원에서 제대로 손 써볼 새도 없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아빠와 준비 없는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신없이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자꾸만 아빠가 살아계실 때 좀 더 살갑게 대해드리지 못한 게 사무치게 가슴 아팠어요. 3일장 치르는 내내 넋을 놓고 눈물이 마를 새 없이 울기만 했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아빠가 사시던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을 상속받게 됐어요. 그 집은 아빠가 은퇴 후 엄마랑 한적한 노후를 보내시려고 몇 년에 걸쳐 손수 짓다시피 한 집이었습니다. 넓은 뒷마당엔 텃밭을 일구시고 제가 태어난 걸 기념해 예전 살던 집에 심어놨던 감나무도 그곳으로 옮겨 심으셨어요. 마당 한편에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장미로 화단까지 가꿔 놓으셨고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그 집 마당에서 온 가족이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그 집은 저에게 그냥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과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특별한 곳이었어요. 상속 절차를 밟으며 저는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심스레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그 집 물려주고 뿌듯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감사히 생각하며 받아. 남편의 말이 위로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그 집을 지켜나가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두려움과 슬픔을 안고 아빠가 안 계신 집에 다시 찾아가던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빠가 옮겨 심으신 감나무와 엄마가 아끼시던 장미 화단이 저를 반겨줬죠. 마당 한가운데 서서 두 분이 함께 웃으시던 모습을 떠올리던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이 집을 지킬 사람이 나뿐이네. 두 분 속상하지 않게 내가 잘 관리해 볼 테니까 자주자주 놀러 오세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오래도록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감나무 아래에만 서면 부모님이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튼실한 감나무를 어루만지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만은 꼭 제 손으로 지켜나가겠다고요. 그렇게 상속받은 전원주택은 저에게는 부모님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안식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시댁 식구들 눈에는 다르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상속 절차가 끝나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너 혼자 그 큰 집을 무슨 수로 관리하니? 잔디도 깎아야 하고 텃밭도 가꿔야 하는데 그걸 혼자 몸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내가 종종 가서 봐줄 테니 그리 알아라. 처음엔 그 말이 그저 시어머니 나름의 걱정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마치 그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드나들기 시작하셨거든요. 동네 이웃들을 만나면 제가 옆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아들네 집이에요.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그러더니 급기야 시누이가 자기 친구들까지 데려와 마당에서 삼겹살을 굽고 놀다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말 저녁에 갑작스레 집에 들른 적이 있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 한가득 낯선 얼굴들이 둘러앉아 숯불까지 피워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시누이와 그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놀란 얼굴로 서 있자 시누이가 되레 당당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왔어요? 엄마가 여기서 모임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여자들끼리 고기 구워 먹고 하루 자고 가기 딱이잖아요. 안 그래도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서 다음 달에 한 번 더 하자고 얘기하던 참이었어요. 언니도 그러고 서 있지만 말고 같이 고기 좀 드시고 가세요. 저는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놀아놓고 정작 미안한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한테 그날 본 광경을 얘기해도 돌아온 대답은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 집이 넓고 좋아서 그런 거잖아. 가족끼리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한테 허락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우리 아빠가 아가씨 고기 구워 먹으라고 그 집 지으신 줄 알아? 이게 몇 번째야 벌써. 그럼 어떡해. 뭐 애한테 오지 말라고 못을 박아? 그건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몰라. 앞으로는 적어도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하라고 해. 내가 집주인인데 오히려 불청객 된 기분을 당신이 알아? 하지만 그 후로도 시댁 식구들의 막무가내 같은 행동은 여전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 2주 만에 집에 들렀다가 잔디밭 한가운데 커다란 비닐 풀장이 떡하니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놀다가 그대로 방치된 물에 벌레가 잔뜩 빠져 있고 물때가 낄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그 주변에 아이들이 먹다 남긴 과자 봉지며 음료수 캔이 나뒹굴고 있었죠. 저는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마당에 풀장은 또 뭐예요?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그거 너희 시누이 애들이랑 유치원 친구들이 놀러 왔길래 물놀이 하라고 하나 사줬지? 그게 뭐 대수라고 전화까지 하니. 넓은 마당 놀리느니 그렇게 쓰는 거지.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갖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장인어른도 애들이 즐겁게 놀다 간 거 보시면 좋아하셨을걸? 빈집이라고 그냥 적막하게 두는 것보다 여럿이서 즐겁게 쓰는 게 사람 온게 느껴지고 좋잖아. 아무리 그래도 정리는 해야지. 집이 쓰레기장이 됐다고. 마당에 풀장을 설치해서 잔디도 다 망가지고. 우리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시던 건데. 속상해서 정말. 알았어. 앞으로는 조심하고 다 쓰면 청소도 잘 하라고 할게. 됐지? 그러면서 별일 아닌 걸로 시비 건다는 듯 인상을 썼습니다. 아빠가 평생 애지중지 가꾸신 마당이 남의 애들 물놀이터가 되고 쓰레기가 넘쳐나는 꼴을 보고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니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쯤 되니 시댁 일로 매번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화를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그 문제로 다투는 걸 포기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이미 여러 번 겪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저 혼자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집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다면 너무 죄송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셨죠. 빈소에도 동네 사람들을 대동해서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던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그런 동네 어른이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기겁할 얘기를 건네셨어요. 예, 큰일 났다. 얼른 와봐야 할 것 같아. 여기 마당에 있던 감나무랑 장미를 싹 다 뽑아버리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회사에서 조퇴해 곧장 차를 몰고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마당을 본 저는 그 자리에 선체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걸 기념해 심었다. 그 집 마당에 옮겨 심었던 감나무가 뿌리채 뽑혀 한쪽에 널브러져 있었고,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셨던 장미 화단도 흙이 뒤집어져 온통 엉망이 된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때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웃으며 바라보는 시어머니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른 그 곁으로 달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감나무는 왜 이렇게...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덤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감나무? 아유, 가을 되면 감 떨어져서 냄새나고 치우기도 귀찮고 벌레도 꼬이고 그러잖니. 그래서 인부 불러서 뽑아버렸어. 장미도 가시 있어서 애들 놀다가 다칠까봐 정리한 거고, 내가 바쁜 너희 대신해서 다 생각하고 한 거다. 그 어이없는 말을 들은 저는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누가 이런 거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이 나무는 저희 아빠가 저 태어난 기념으로 심으신 거고, 저 화단은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그러다 감정이 너무 북받친 나머지 말을 다 끝내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는 듯 오히려 저를 향해 언성을 높이셨죠. 얘가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야? 난 네가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집 망가질까봐 힘들게 나서서 정리해준 거야. 저 인부들이랑 트럭 부르는 것도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근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큰 소리를 쳐?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는지 몰라?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막막한 기분이 들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부모님이 오랜 시간 정성으로 가꾸신 나무와 화단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오히려 저에게 큰소리치며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저 눈물을 삼켜야 했죠. 도저히 대화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뽑힌 감나무를 확인해 봤어요. 이미 잔뿌리가 대부분 끊어지고 손상이 심해 다시 심는다고 해도 살아나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옆에 나뒹구는 장미 가지들을 주워 모으던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가족은 개뿔. 이번에야말로 선을 제대로 그어서 이 집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해. 그날 그동안 참아온 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2년 넘게 크고 작은 일들을 그저 참고 넘겨왔지만 그 일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열쇠업체를 불러 전원주택의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고 대문에 별도의 보안키까지 새로 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시어머니를 향해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저 없을 때 이 집에 함부로 오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내가 내 아들 집에 왜 못 와? 그 이 집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제 집이에요. 엄연히 제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라고요.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참아드렸는데 더는 안 되겠어요. 먼저 선을 넘은 건 어머님이라고요. 헌데 그날 저녁 그 말을 전해들은 남편은 어머님이 아닌 저한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설사 어른이 잘 모르고 실수 좀 하셨다고 쳐. 그래도 엄마 딴엔 우리 생각해서 도와주려다 그러신 건데 가족끼리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엄마 지금 놀라서 식사도 못하고 울고 계신다잖아. 그 얘긴 그만해. 가족이니까 이해해달라는 말 이제 그만 듣고 싶어. 우리 부모님이 평생 가꾸신 나무를 상의 한마디 없이 뽑아버리는 게 가족이 할 일이야? 그래도 엄마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하신 거고. 좋은 뜻? 그게 누구한테 좋은 건데? 그런 어머니의 일방적인 행동은 나한테 그냥 폭력이나 마찬가지야. 그래도 당신은 계속 그렇게 어머니 편만 들 거야? 결국 남편은 제 기세에 눌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결혼하고 나서 늘 어머니와 시누이 편에만 서던 남편의 모습이 새삼 냉정하게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남편이란 사람이 정말 제 편인지 아니면 그저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사람인지 저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 여전히 서운함이 잔뜩 묻어있더군요. 예, 그 대문에 그 이상한 기계는 언제까지 채워둘 거니? 우리가 무슨 강도도 아니고 아들 내 집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게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게 말이 돼? 어머니,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를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 집에 가실 때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그런 거라고요. 상의도 없이 나무를 뽑거나 마당을 마음대로 쓰시는 건 곤란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마음대로 했다고 그래? 다 너 편하라고 한 건데. 됐어. 더러워서라도 이제 그 동네 근처에도 안 간다. 내가 아들 얼굴 봐서 참으려고 했는데 애가 아주 이기적이구나. 그러더니 한참 동안 성질을 내다 전화를 끊으셨어요. 분명히 제 뜻을 전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통화 이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쪽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차가워졌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기죽을 제가 아니었죠. 오히려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니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적어도 친한 척하며 뭔가를 요구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맘때 회사 일이 바빠진 저는 한 달 가까이 전원주택에 가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보안키를 새로 달았으니 시댁 식구들이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가진 못할 거라는 안일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시댁 문제가 없으니 남편과의 갈등도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여 저는 그 평온한 나날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만을 바랬죠. 하지만 그런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저는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전원주택에 청소하러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나 내일 아빠네 다녀올게. 그동안 바쁘다고 너무 못 들여다봤잖아.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낯빛이 변하더니 불편한 표정으로 애써 저를 말렸죠. 뭐? 그동안 일 때문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출근했는데 오랜만에 하루 쉬는 날 거기까지 가서 청소나 한다고? 그러지 말고 내일은 푹 쉬어. 내가 대신 갔다 올게. 평소 같으면 반가울 말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남편의 태도가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엔 그 집에 가자고 해도 청소하기 귀찮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던 사람이 갑자기 먼저 나서서 가겠다니 뭔가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들었죠. 당신이 갑자기 왜? 당신 내일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취소했어. 아무튼 내일은 내가 갈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말끝을 흐리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습니다. 결혼하고 그런 촉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 몰래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별 생각 없이 안부를 여쭙는 척하며 슬쩍 그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전원주택에 좀 다녀오려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대답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마침 잘 됐다. 어제 마당에서 잔치 좀 벌였으니 네가 와서 뒷정리 좀 하거라.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보안키까지 새로 달아놓은 집에서 잔치라뇨? 차마 목소리를 내고 말하진 못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아무도 모르게 비밀번호까지 걸어놓은 집에서 잔치라니, 이게 뭔 개소리세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겨우 참고 통화를 끝냈죠.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의 만류를 뿌리치며 곧장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도대체 집엔 어떻게 들어간 거지? 잔치는 무슨 잔치를 벌였다는 거야? 미치겠네 정말. 그렇게 분노와 불안을 참으며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밖에서 잠겨 있어야 할 대문이 훤히 열려 있고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에 새카맣게 타담한 숯가루가 날아와 흩어져 있고 마당 한쪽에는 수십 개는 돼 보이는 빈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잔디는 무자비한 발자국들로 짓밟혀 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먹다 남은 안주에는 파리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잔치를 벌였다던 시어머니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주먹진 손을 부들부들 떨며 집 안으로 들어가 봤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 바닥엔 술벽이 나뒹굴고 싱크대엔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아빠가 직접 나뭇가지 골라 만드신 원목 식탁 위에도 쓰레기가 널려 있고 심지어 담뱃재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 사람이 넋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급한 발걸음으로 대문을 가로질러 들어오며 물었어요. 이 집 주인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의아한 마음을 안고 현관 밖으로 나가며 대답했어요. 네, 제가 주인이에요. 근데 누구신지... 예, 저는 요 옆에 새로 집 지어 이사 온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사 올 때만 해도 조용하던 이 동네가 요즘 이 집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네? 난리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난밤에도 고성방가로 온 동네 사람들이 잠을 못 잤어요. 조용히 좀 하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벌써 한 달 가까이 거의 주말마다 이런다니까요. 전 그 말에 너무 놀라 눈을 부릅뜨며 되물었습니다. 한 달이나? 그것도 주말마다요? 네. 아주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아니, 여기가 무슨 관광지도 아니고 그냥 조용한 시골 마을 주택가에서 이건 아니죠. 솔직히 몇 번이나 신고하려다 그래도 동네 인심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참은 겁니다. 전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던 얘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때 머릿속으로 그 집에 다녀온다고 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잔뜩 인상 쓰고 있는 상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던 일이라. 원래 근처에 잘 아는 어르신이 사시는데 요즘 서울 딸네 집에 계셔서 저한테 이런 상황을 알려주실 분이 안 계셨어요.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이웃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뒤 좋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도대체 집 상태가 왜 이래요? 잔치를 어떻게 버리셨길래 이 꼴이 되냐고요? 술병에 쓰레기에 얼마나 심했으면 이웃 사람까지 찾아왔다고요. 대체 여기서 뭘 하신 거예요? 뭐? 고작 그만한 일로 사람까지 찾아왔어?
아유, 요즘은 시골 인심도 예전만 못하다니까. 별일 아니야. 내 친구 아들이 동호회 모임을 한다길래 빌려준 것뿐이야. 그 집이 넓고 좋으니까 좋은 일 한단 셈 친 거지. 네? 누구 맘대로 좋은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게 왜 별일이 아니에요? 동호회면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또 저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시면 어떡해요? 도대체 대문이랑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거? 네가 비밀번호 걸어놓고 나더러 오지 말라고 하니까 나도 답답해서 어쩔 수 없이 열쇠 기사 불러서 땄다. 너 독한 줄은 알았지만 남편한테까지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다며.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열쇠 기사까지 불러가며 기어이 그 집에 다시 드나들고 계셨던 겁니다. 잠금 장치를 새로 달았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허탈하더군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입술을 깨물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대문 앞에 낯선 외제차 한 대가 서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차에서 내린 젊은 남녀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서 놀다가 가방을 두고 가서요. 혹시 갈색 가방 하나 못 보셨어요? 저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놀다 가신 분들이세요? 그럼 그 동호회 모임? 저희 어머니 친구분 아들이랑 같은 동호회에 계신 분이군요. 대체 어제 여기서 몇 분이나 노신 거예요? 그런데 절 바라보던 남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요? 저흰 그런 분 몰라요. 그리고 동호회가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주말에 바비큐 파티할 수 있는 펜션 예약하고 놀러 온 거예요. 인터넷에 봤는데 깨끗하고 서울에서 멀지도 않아서 좋더라고요. 네? 펜션이요? 아니, 여긴 펜션이 아니라 우리 집인데요. 그때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당황한 얼굴로 거들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저희는 몰랐어요. 사진도 예쁘고 후기도 좋아서 예약한 건데. 저희 말고도 이용한 사람들이 몇 더 있었거든요. 하룻밤에 50만 원이라 싼 건 아니었지만 그릇이랑 침구도 다 준비되어 있고 마트도 가깝고 놀기 좋았어요. 50만 원이요? 여기서 자려고 돈을 내셨다고요? 당연하죠. 그래도 경쟁이 치열해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벌써 2달 넘게 예약이 꽉 차 있던데요? 여기 보세요. 그러더니 여자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낯익은 마당 사진과 함께 도심에서 가까운 경기 외곽 바비큐 하우스, 독채만의 특별한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약 문의 전화번호란에는 익히 아는 2개의 번호가 나란히 적혀 있었죠. 하나는 시어머니의 번호였고 다른 하나는 시누이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어요.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가꾼 그 집이 저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에 숙박시설로 올라가 낯선 사람들에게 대여되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이 막혀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운함이 그 한 장의 인터넷 화면 앞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꺼내 같은 화면을 열어 게시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거기에는 마당 사진뿐 아니라 거실과 안방 내부 사진까지 버젓이 올라가 있고 후기란에는 이미 이용한 사람들의 글이 몇 개 올라와 있었어요. 바베큐 시설이 완벽해요. 시설이 깨끗하고 별장처럼 편하네요. 마트가 가깝고 조용해서 좋았어요. 남모르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저희 부모님의 손때 묻은 집안에 드나들며 느낀 소감을 적어 올려뒀더군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면 이해하실까요? 저는 서둘러 그 사람들이 말한 가방을 찾아준 뒤 밖으로 내보내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엉망이 된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부모님이 손수 심으신 나무와 화단의 꽃들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그 사이로 낯선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고기를 굽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더군요. 우라통이 터져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모든 일이 제가 그 집주인이 된 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더군요. 도착했어. 별일 없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별일 없냐고? 지금 뚫린 입이라고 그딴 소리가 나와? 당신 이 집이 인터넷에 숙박업소처럼 올라가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제 말을 들은 게 분명하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죠. 그래서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온다니까 그렇게 펄쩍 뛰면서 갑자기 자기가 가겠다고 나선 거야. 그렇지? 그게 얼마 전에 엄마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그냥 지인들끼리 가끔 쓰는 건 줄 알았어. 그렇게 대놓고 장사하는 건 줄은 나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면서도 저에게 숨기고 어떻게든 조용히 덮으려 했던 거죠. 그럼 그때라도 말했어야지. 대체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어? 당신이 화낼 것 같아서. 엄마가 조금만 더 하다가 정리한다고 하셔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어. 이렇게 집구석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모르길 바랬다고? 어머닌 내가 온다는 말에 놀라지도 않고 청소까지 하라고 하시던데. 그냥 지인들 초대해서 노는 걸로 그렇게만 알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가족이니까. 가족? 그놈의 지겨운 가족 타령 그만해. 이렇게 며느리 뒤통수나 치는 시어머니가 가족은 무슨 망할 가족이야.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린 뒤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부모님이 심으신 감나무가 통째로 뽑혀나간 자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저는 그동안 미뤄오던 일을 실행하기로 마침내 결심했어요. 부모님이 애써 갖고 온 집이 겨우 몇 달 사이에 낯선 이들의 하룻밤 놀이터로 전락해버린 건 전부 제 탓이었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의 막무가내 같은 행동을 보면서도 집안에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참기만 했더니 그런 믿기지 않는 일을 저지르는 지경까지 이른 게 분명했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은 그런 일을 가족 문제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녁 퇴근하며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불러보았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일에 대해 말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저와 거실에 마주 앉은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먼저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아니, 아는 사람들한테 빈집 좀 빌려준 게 뭐 그리 대단한 문제라고 사람을 불러들여? 왜, 뭐 죄인 신문이라도 하려는 거냐?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라앉히며 물었어요. 어머니, 그 집을 인터넷에 숙박시설로 올려서 돈 받으신 거 사실이에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한 얼굴로 돌아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하셨죠. 그래 맞다. 어차피 네가 다 알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그게 뭐가 잘못됐니? 장인이 남긴 재산이니 당연히 내 아들 재산이고 내 아들 재산이면 당연히 내 재산 아니냐? 넓은 집 놀리느니 나도 노후에 용돈벌이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이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사돈이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집을 자기 마음대로 돈벌이 수단처럼 이용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 같은 모습에 정말 기가 차더군요. 어머니,
그 집은 저희 아빠가 제 앞으로 남겨주신 제 명의의 집이에요. 그 이 재산도 어머니 재산도 아니라고요. 말이 좋아, 네 명의지. 결혼하면 다 가족 공동 재산인 거야. 요즘 젊은 것들은 꼭 그렇게 네 거 내 거 따지더라. 옆에 있던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요. 설마 고작 이런 일로 시어머니를 신고라도 하려고요? 그럼 언닌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신고한 폐륜 며느리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 생기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언니 회사랑 동네 사람들한테도 싹 다 소문낼 거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두 사람이 자기들의 잘못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았어요. 반성은커녕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양심 없는 사람들과 앞으로도 계속 가족이란 이름으로 얽혀 살아야 한다는 게 더없이 막막하고 끔찍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저는 애써 흥분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폐륜이라고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몰래 숙박업소로 올려서 돈을 받아 챙겨놓고도 그따위 말이 나와요? 그것도 강제로 문까지 따고 들어가서 그런 짓을 벌이고 겁나지도 않냐고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해요. 열쇠기사 부른 게 큰 죄라도 되는 것처럼. 더 이상 대화로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때 퇴근해온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서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 이 사람한테 빨리 사과라도 해요. 어쨌든 엄마가 말도 없이 그런 건 너무한 게 맞잖아요. 그제야 남편은 제 편에 서는 척 간신히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 앞에서도 여전히 당당하셨어요. 뭐? 그게 무슨 큰 죄라고 며느리한테 사과를 하라 말아야? 내 아들 집 내가 마음대로 좀 쓰겠다는데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사과를 하라고 해? 엄마, 그 집은 처갓집에서 물려준 이 사람 명의 집이잖아요. 어떻게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해요? 나도 처음엔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남편은 어떻게든 제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전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낯설었어요. 그럴 거면 진작에 좀 말릴 것이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제야 책임 좀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신우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는 또 왜 그래? 아들이 이럴 땐 무조건 엄마 편 좀 들어줘야지. 어떻게 마누라 치마 포개 쌓여서 가족을 나쁜 사람 만들어? 나쁜 게 아니면 뭐야? 그 돈 다 네 계좌로 받은 거 맞지? 솔직히 말해봐. 이거 다 네가 엄마 꼬드겨서 버린 일이지? 엄마가 인터넷이니 뭐니 그런 걸 어떻게 혼자 생각해내셔? 그 말에 신우이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와 여동생 앞에서 정면으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늦어도 너무 늦은 그 모습에 오히려 분노만 더 커져갔죠. 그래서 저는 말다툼하는 세 사람을 남겨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제가 보여준 사진과 인터넷 게시글, 예약자들이 남긴 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설명했어요. 일단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집에 무단으로 열쇠기사를 불러 들어간 부분은 주거 침입에 해당합니다. 명의자인 신고자분이 분명 그 집에 다른 사람을 들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식 숙박업 신고 없이 돈을 받고 손님을 받은 정황이 있으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고요. 조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조사받으러 출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담당 경찰이 조사 결과를 전화로 간단히 알려줬죠. 처음엔 두 사람 다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러다 예약 문의와 은행 거래 내역, 게시글 작성 기록까지 명백한 증거를 내미니까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조사해보니 지난 한 달간 벌어들인 금액이 꽤 되더군요. 결국 두 사람은 주거 침입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후련하긴커녕 씁쓸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멈추진 않았죠. 그 정도로 멈출 생각이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된 뒤에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고 알려줬어요. 그동안 사유재산을 무단 사용해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나무와 화단을 훼손한 부분, 집 안팎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확실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곧장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훼손된 감나무와 장미화단, 오염된 원목식탁과 마당시설까지 사진자료로 정리해 손해배상 목록에 포함시켰어요. 그제야 결혼생활 내내 갑갑하게 가슴을 짓누르던 앙금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벌금형을 맞고 우왕좌왕하던 시누이와 어머니가 다급하게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소란을 피울 것 같아 억지로 얼굴을 마주하자 두 사람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비굴한 얼굴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몰라서 그런 거야. 숙박업 신고니 뭐니 노인네가 그런 걸 알았어야 말이지. 사람들한테 돈 받고 집 좀 빌려준 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다. 제발 이제 그만 좀 해다오. 시누이도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그래요 언니, 나도 정말 잘못했어요. 애아빠 사업이 어려워져서 급전이 필요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벌금형 먹었는데 민사소송까지 들어가면 나 정말 이혼당한단 말이에요. 저도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죽는 소리라니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며 말했어요. 그건 아가씨 사정이죠. 그러게 왜 남의 물건을 탐내요? 이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제 손을 붙잡으며 애원하셨죠. 예, 정말 이럴 거니? 우리가 그래도 네 남편 어미랑 동생이다. 예, 이러다 이혼당하고 내 재산 다 털어가면 너라고 기분이 좋을 것 같니? 죄송하지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랑 아가씨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바보라서 참은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저한테 그냥 참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건 어머님이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가 조용한 듯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예전 같으면 또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설득하려 했을 텐데 그땐 달랐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이번엔 나도 엄마 편을 들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참아왔는지 나도 이제야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전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뒤라는 걸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뒤늦은 사과 한 번이 지난 몇 년간의 제 서러움과 분노를 잠재울 순 없었죠. 한번 뽑혀나간 감나무를 다시 살려낼 수 없듯이 한번 무너진 부부 사이의 믿음도 돌이킬 순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판결이 확정되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벌금형과 함께 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까지 물어내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그동안 말로는 아무리 해도 꿈쩍하지 않던 두 사람이 법의 힘을 빌리니 예전 같지 않게 순순히 전원주택을 찾아와 마당을 쓸고 닦으며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나서더군요. 인부를 불러 손상된 집안을 손보고 망가진 화단도 정성껏 다시 꾸미려 노력했어요. 어디선가 새 감나무 묘목까지 구해와 다시 심는 모습을 보였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힘들게 다가와 건네는 사과의 말에도 여전히 마음이 동하지 않았죠. 언니, 망가진 곳 깨끗하게 손보고 화단에 장미나무도 다시 심었어요. 예, 내가 정말 미안해 한다는 것만 좀 알아다오. 하지만 그 말에도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게 진심 어린 사과인지 그저 상황을 무마하려는 거짓 노력인지조차 헤아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새로 심긴 어린 감나무를 바라보는데 자꾸만 뿌리채 뽑혀 나뒹굴던 그 감나무가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리 새 나무를 심어도 예전에 부모님이 저를 생각하며 정성껏 돌봐오신 그 나무가 아니라는 생각에 허탈함만 더해갔죠.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이 저에게 슬쩍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이 정도면 엄마도 할 만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마음 좀 풀어주면 안 될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엄마도 저렇게 잘못했다고 하시잖아. 그 순간 역시나 남편은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의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며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하도 궁지에 몰리니 잠깐 제 편이 된 것처럼 굴긴 했지만 여전히 남편의 마음속에는 자기 가족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았어요. 자기 가족 챙기는 남편의 마음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남편과 더는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은 더 확실해졌죠. 남편은 자기 가족들이 벌인 일이 저에게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큰지는 생각 못하고 그저 처벌이 끝나고 벌금까지 낸 마당에 더 이상 문제 삼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매몰차고 인정머리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런 남편을 향해 물었어요. 당신은 결국 또 그 말이구나.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그건 알고 있는 거야? 누가 모른다고 했어? 그래도 이미 받을 벌은 다 받았고 시어른이 저렇게까지 먼저 화해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이제 그만 좀 하자는 거지. 나도 엄마가 아니라 당신 편 들어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더 이상 그 결혼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편을 들어줬다는 그 말이 한번 크게 인심 썼다는 말로 들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 제 결심을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깟 일로 무슨 이혼? 내가 이러려고 엄마랑 동생 구박하면서 당신 편을 든 줄 알아? 그깟 일이라니. 역시 당신이 속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어. 그냥 내가 더 강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연극한다는 걸 알았지만 직접 확인하고 나니 어이가 없네. 이런 당신을 믿고 앞으로 남은 인생 걸고 싶은 생각 없어. 당장 이혼해. 제발 그만하자. 난 절대 이혼 못하니까 할 거면 소송해. 그러면서 버티더니 다시 애절하게 매달리기도 하고 눈물까지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크고 작은 고난과 서러움들이 저를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버린 거죠. 몇 달 후 저는 남편과 오랜 법적 공방 끝에 깨끗하게 갈라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끝까지 절 욕하고 원망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제가 받은 전원주택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해 보려고 했지만 엄연히 특유재산인 상속재산에 남편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온전히 제 몫으로 남겨진 그 집으로 저는 곧장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이겨내고 쉬어가는 마음으로 회사도 그만둔 다음 퇴직금을 털어 마을 입구에 작은 찻집 겸 서점을 열었어요. 새로 생긴 감나무는 아직 어리지만 조금씩 뿌리를 내리며 커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나무처럼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자리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되고 보니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건 그저 부동산 한 채가 아니라 아무리 큰 역경과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삶의 터전과 힘을 남겨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디 이 사연을 함께하신 여러분도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려는 제 작은 노력에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사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